경수야, 혜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된 거니?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이제 엄마는 갈 곳도 없는데.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엄마만 챙길 수 없잖아요. 엄마, 오빠가 장남인데 왜 저한테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외면받으려고 내가 평생을 희생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내쫓겠다는 거야?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제 엄마를 도울 여유가 없어요. 제발 엄마도 알아서 좀 하세요. 그래요. 엄마, 오빠랑 저 둘 다 힘들어요. 엄마가 이제 혼자서 지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어머니를 거리로 내몰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오늘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식들로부터 외면받고 거리로 내몰린 윤순덕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과연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과 그 이후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75세 윤순덕입니다. 어떤 분들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에 지금쯤은 자식들 손에 기대 웃으며 지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그때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저는 거리를 돌며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내 나이 7학년 5반. 손에 든 건 찢어진 장갑 한 짝과 낡은 손수레 하나뿐입니다. 자식들 얼굴은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들에게서 오는 것은 오직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탓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제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서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만 바랐고 어쩌면 제 행복은 제쳐둔 채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저를 서로 떠넘기며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냉정하게 말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바빠요. 이제 엄마가 좀 알아서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토록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제가 걸어온 삶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이 되는 댓글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서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놀라운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제 인생은 바람잘 없는 연속이었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그렇듯 밭일이 곧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어른들이 짜놓은 긴 하루의 일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순덕아, 호미 좀 가져와라. 이거 다 심고 나면 점심 먹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일하면서도 동네 아이들과 웃으며 뛰놀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배를 깔고 낮잠을 자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날도 있었지요.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로서의 천진난만함도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광주로 나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지만 새로움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비록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순덕아, 너는 손님을 웃으며 대하면 다들 좋아할 거야 라는 엄마의 말을 믿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합심하여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서로의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지만 하루를 끝내고 시장 입구에 서서 남편과 함께 웃던 그 순간들만큼은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병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 손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며 병수를 꼭 안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혜진이 태어난 건 병수가 4살 되던 해였습니다. 둥글둥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자 집안은 더 밝아졌습니다. 병수는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예뻐하며 엄마, 내가 동생 잘 볼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혜진이까지 합세한 우리 가족은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가족의 정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병수가 1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몇 주 뒤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대신 열심히 할게요. 엄마, 울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안쓰러웠는지 저는 병수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온 동네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채소 상자 몇 개를 가게로 옮기고 나면 손끝이 얼고 허리가 휘었지만 아이들 얼굴만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병수가 학교에 다녀오면 가게에서 일손을 도왔고 혜진이는 가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삶을 이어가는 힘이었습니다. 병수는 항상 의젓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약속보다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혜진은 활발하고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집에서 부르며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곤 했지요. 엄마, 내가 나중에 피아노를 사면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자. 저는 그 말을 믿으며 피아노 학원을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자신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고 혜진은
그런 병수에게서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자꾸 저한테 지적만 해요.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병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항상 참아야 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두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수와 혜진의 갈등은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점점 커졌고 그들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갈등은 혜진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혜진의 학비를 대기 위해 제가 병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지요. 병수야, 너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니 동생 학비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대출 갚는 게 벅차요. 혜진이도 알바를 하게 하면 안 될까요? 병수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혜진을 위해 병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수는 혜진의 학비를 지원했지만 그 일로 혜진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 병수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혜진아, 너도 이제는 엄마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좀 독립적으로 살아봐. 하지만 혜진은 병수의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는 왜 맨날 나한테 이런 말만 해? 엄마가 부탁해서 도와준 거잖아.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건데? 병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너는 항상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엄마랑 나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혜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다 떠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이 작은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 병수는 내가 장남이라서 그동안 다 참았어. 혜진은 오빠가 다 떠하는 척하지만 결국 오빠가 원해서 한 거잖아. 누구 하나 지지 않고 서로 맞섰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다툼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두 아이의 다툼이 격해질수록 저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남편이 남긴 작은 시골집으로 인해 폭발했습니다. 그 집은 어릴 적 병수와 혜진이 함께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집은 오래 방치되어 낡아져 있었습니다. 병수는 그 집이 자신이 가져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나는 장남이에요. 아버지도 그 집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병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늘 그런 식이에요. 오빠가 장남이면 모든 오빠 뜻대로 해야 하나요? 그 집은 나한테도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혜진은 병수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순식간에 격렬해졌습니다. 병수는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내가 오빠니까 더 가져야 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했고 혜진은 책임감은 오빠만 있는 거고 이 집에 대한 내 몫은 없다는 거야? 라며 맞섰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중재하려 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그 집은 너희 아버지가 두 사람 다 잘 되라고 남긴 거야. 싸울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제 말은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혜진을 비난하며 넌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했고, 혜진은 병수를 원망하며 오빠야말로 항상 나를 무시하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집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첫째라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특히 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항상 혜진을 챙기고 가게를 돕느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병수의 마음속에는 이런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혜진은 자신이 늘 병수의 권위 아래에 눌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빠는 늘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난 내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혜진은 어릴 적부터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병수는 혜진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혜진은 병수가 자기 뜻대로만 하려 든다며 점점 더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병수와 혜진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깊은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은 저에게는 물론이고 병수와 혜진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생전에 항상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와 결혼 기념으로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물건들. 한참을 찾다 결국 혜진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팔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너는 내게서 이런 걸 빼앗아 가는구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혜진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그 사실을 알고 혜진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의 물건을 그렇게 쉽게 내다 팔아? 혜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나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병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혜진을 향한 분노와 실망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저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병수가 결혼한 후 저는 잠시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크면서 방이 부족해서요. 어머니, 방을 놀이방으로 쓰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작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저희도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병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혜진 역시 결혼 후 제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저에게 자금을 요청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부탁에 저는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업은커녕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제가 어렵게 연락을 했을 때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과 사위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병수와 혜진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수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족을 책임지기 바빠요. 이제 엄마도 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역시 전화 한 통 없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 앉아 자식들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니? 결국 저는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챙기고 집을 떠나던 날 저는 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걸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춥고 외로운 길 위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야 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집을 나선 첫날 저는 낡은 손수레를 붙들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그날 저는 한쪽 길모퉁이에 앉아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수와 혜진이 냉정하게 외면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살기 바빠요. 엄마가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저는 눈물을 삼키고 낡은 보따리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려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거리에 다른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낡은 손수레를 끌며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제 마음속에서 밀려드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 자식들은 이런 내 모습을 상상이나 할까? 폐지를 팔고 받은 돈 몇천 원을 손에 쥘 때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팔고 남은 몇천 원을 손에 쥔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복권 값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게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냥 작은 희망일 뿐이야. 그 자리에서 저는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깊숙이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복권 한 장이 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권 당첨 결과를 확인하던 그 순간 제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부터 심장이 마구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에 든 복권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번호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 복권이 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맞아떨어진 걸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진짜 된 거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몇 번이고 복권과 결과를 번갈아 확인했지만 모든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그 순간 제 손에 든 복권은 믿기지 않는 현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복권 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맞아. 다 맞아. 그러나 벅찬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믿기지 않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일까? 아니, 만약 이게 잘못된 거라면 저는 한참 동안 가판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계약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동안 남의 집 거실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던 제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새 집에 들어선 순간 밝은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겨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새로 산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폭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뉘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히 잘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복권 당첨 소식이 전해진 후 병수와 혜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병수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돈 때문에 찾아온 걸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병수야, 내가 찾아와 준 건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단다. 병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혜진도 며칠 후 제게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엄마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해래. 그러니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렴. 병수와 혜진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제 안부를 물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병수는 제가 폐지를 줍던 시절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엄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을게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그녀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왔고 종종 아이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손자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더 자주 놀아요. 할머니 집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조금씩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주었고 비록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병수와 혜진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밝은 햇살이 거실로 들어올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병수와 혜진은 여전히 연락을 해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느끼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과 그들의 삶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권 당첨은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지만 그 돈이 단순히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길 위에서 폐지를 줍던 시절 만났던 분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작은 도움과 희망을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손수레가 없던 어르신들에게 새 손수레를 드리고 쪽방촌에서 추위에 떨던 분들께 따뜻한 음식을 전했을 때의 감사 인사는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가 누리는 작은 평온은 그런 나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보고 힘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